좀 종합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아직 끝에 조금 남은 게 있고 해서 잠깐 복습합시다. 물품세 가장 전형적인 경우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수요 공급 모양에서 얘기하자면 공급 곡선이 단위당 세금 제품 한 단위 거래되는 단위 뭐 자동차 한 대, 옷 한 벌,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만큼 상방이동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 곡선이 반대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다. 그림 가지고 얘기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보다는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생산자는 결국 더 싼 값으로 하나 팔아봤자 얻는 가격이 더 싸진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준 가격만큼 받았을 거니까 같을 거예요. PD와 PS가 소비자 가격하고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받아들이는 가격이 같았는데 세금이 부과되면 그 세금만큼 두 개가 차이가 난다. 같은 3만원 있던 게 5천원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는 33,000원을 내고, 예를 들면 생산자는 28,000원 밖에 못 받아가는 상황이 되고 그 차이가 5,000원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몇 번 반복한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3,000원만큼은 소비자가, 구매자가, 2,000원만큼은 생산자가, 공급자가 피해를 보는, 부담하는 그런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누가 어느 정도 5,000원 중에 어느 부분을 수요자가 부담하고 어느 부분을 판매자가 부담하는가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더 정확하게는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비탄력적인 쪽은 크게 부담하게 되고 탄력적인 쪽은 부담이 작다. 극단적인 경우에 만약에 수요든 공급이든 수평선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은 그 수평선으로 나타나는 쪽은 세금 부담을 전혀 안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몽당연필을 그리는데 이쪽에는 한쪽이 수평선이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거 사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FICA라고 우리말로 급여세라 그러는데 그거 부담에 대한 얘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나오니까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그랬죠. 몽당연필 몸통과 깎은 머리 부분, 요만큼은 실제로 돈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만큼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생산과 소비가 여기서 중단되는 게 아니라 연필 심 있는 데까지 갔더라면, 더 많이 생산 소비가 되었더라면, 세금이 없어서, 세금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이전까지 간다 소리인데, 갔더라면 요 DL로 표시되는 삼각형만큼 물질적으로 더 사회 전체가 후생을 누릴 수 있다. 순 개념으로 비용 5천억에 실제로 이익은 6천억을 벌게 되는데 그 바로 1,000억 남는 부분이 이만큼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더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었기 때문에 데드웨이 로스라고 한다. 그 다음 요 그림, 7의 3의 2의 1번 세율이 높아요. 세율은 뭐죠? 이 연필의 두께입니다. 연필의 두께가 뭐죠?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주고 받는 가격의 차이지. 한 단위당 비용, 세금. 이게 커지면 어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그림에서 그림 가지고 확인하면 했죠. 그래서 그 세율, 단위당 세금 또는 세율을 소문자 이탈릭체 T로 표시했고, 그래서 거치는 전체 세금 수입, 세금 수입, 조세 수입, 세수라 그러지. 그걸 대문자 T로 표시하고, 세금이 부과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삼각형 데드웨이 로스 초과 부담은 DL로 표시했어. T와 T의 관계,
T와 DL의 관계를 그림으로 좀 유치할 정도로 단순하게 그려보면 T가 커질수록 T 세수도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떨어져서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세수 전체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세금이 너무 비싸면, 단위당 세금이 너무 비싸면 아무도 생산 판매를 안 할 거다 이거예요. 너무 비싸서 사지도 팔지도 안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럼 세금 자체가 안 거치잖아. 그지? 그런 뜻입니다. 이 점은 세율이 아무리 높아봤자 너무 높아서 아무도 생산과 소비를 안 하면 뻥이지 뭐. 요거는 세율이 높아지면 질수록 오른쪽 끝에 생기는 삼각형의 면적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연필 중에서 연필 끝과 연필 끝이 길이는 똑같다고 가정합시다. 요거는 지금 Y축이고 요 점은 원래 균형점이라 합시다. 세금이 부과되는데 요만큼 부과돼. 요 두께만큼. 여기 두께는 똑같이 치고, 근데 애초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요런 형태냐 요런 형태냐, 위에는 조금 비탄력적이고 밑에는 많이 탄력적이죠. 그러면 그래서 생기는 연필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죠? 위에서는 몸통은 제법 길고 삼각형은 머리는 조금 짧은데 밑에 오면 거의 반반이야. 그지? 훨씬 머리 부분이 길어집니다. 머리 부분이 나쁜 거잖아. 손해 피해잖아. 그지? 사회적 순손실. 이거는 세금 수입이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그래서 탄력적인 경우는 비탄력적인 경우에 비해서 수입 액수는 줄어들고 대도일로서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그림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간단한 예, 벌써 몇 년 지난 얘기지만 한참 됐지만은 담배값이 2,500원 하다가 4,500원으로 올랐었죠. 몇 년도인지 모르겠다 벌써. 그때 자료에 따르면 2,500원 할 때는 43.6억 값 정도가 거래가 됐답니다. 근데 4,500원이 됐을 때는 상당히 줄어서 비싸지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여서 33.3억 값 정도 팔렸대요. 비싸지자 양이 주는 거는 맞는데 얼마나 줄었느냐? 비싸진 정도는 기준을 2,500원과 4,500원의 중간이 호탄력성이라고 배웠지, 그지? 변화가 클 때는 중간점을 잡는다 그랬어요. 3,500원을 이라고 보고 전과 후를 중간을 잡아서 변화는 얼마야? 2,000 늘었죠. 3,500분의 2,000 하면 한 57.1%쯤 된답니다. 그럼 가격은 대략 57% 상승했는데 수량은 얼마나 줄었느냐? 이것도 43, 33이니까 중간점 잡고 줄기는 한 10억 값점 줄었죠. 그죠? 그 비율을 취하니까 26.8, 한 27% 주는 거래요. 미리 얘기합시다. 가격은 이만큼 올랐는데 수요량이 이만큼 줄었대. 거래량이, 소비량이. 그럼 이거 비율 취하면 어찌 돼? 요거 분모로 하고 요거 분자로 하면 바로 수요 탄력성이야.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일단 이 경우를 놓고 얘기하자면 0.5가 채 안 돼요. 매우 비탄력적이야. 담배 수요는 비탄력적인 거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보여주려는 게 뭐지? 그래서 판매 수입은 어찌 됐어? 곱하면 10.9조던 게 곱하면 15조로 늘어났대요. 딱 보니까 양이 주는 거 정도보다도 금액이 늘어나는 정도가 더 크죠. 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 금액의 변화율은 가격 변화율 더하기 양의 변화율이었다. 그제? 금액의 변화율은 31.7입니다. 가격의 변화율은 57.1이야. 양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26.8이야. 두 개 더하면은 30.3이에요. 정확하게는 안 맞지. 워낙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대략 비슷하잖아요. 30% 좀 남짓, 여, 30% 여,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담배 수요는 비탄력적이니까 값이 올라가니까 전체 금액은 오히려 늘더라 이 말이야. 파는 정부는 아니지만 담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느는 거야. 오히려 많이 적게 팔아도, 적게 팔면서도 수입을 늘릴 수 있으면 그게 더 뭐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덕이지 뭐.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린다고 올렸는데 뭐 적게 피우니까 건강은 조금 좋아졌을지 몰라도 사실은 담배 회사 그리고 세금 형태로 가져가니까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덕을 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요 구체적인 실제 사례니까 숫자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지 현실 감각이 생겨요. 자, 그러면 뭐 대충 세금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야 되겠다, 그지? 세금이 바람직한 세금은 적어도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 세금이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부담할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좀 더 많이 내고,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적게 내는 게 바람직하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지? 그런데 부담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뭐 없는 척하고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탈이지. 그 다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경우에 따라서 약간 상충하는 것 같지만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덕을 많이 보는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 이 말이에요. 이 세금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떤 정부 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수혜자들에게. 그때 국민이라고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교량을 이용하는데 통행세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다리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덕을 많이 보니까. 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야 되고, 덕 본 만큼 부담도 비례해서 달라져야 된다. 뭐 그런 하나만한 소리다 지금, 그지? 이 세금, 우리나라 소득세제 뭐 잠깐 있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1학기 때 내가 언급은 했지만은 대충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액수가 있죠. 그 소득 액수에서 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빼줍니다. 세금 부과 이전에 세금이 적용 안 되는 쪽으로 빼준다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세요 하고 확정되는 금액이 있는데, 가령 뭐 8천만 원을 벌은 갑돌이가 이것저것 명목으로 빠져가지고 빼고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라 이렇게 결정이 날 수 있어. 그죠? 나중에 여러분도 직장을 갖고 일을 하게 되고 소득이 생기면은 아마 지금 생각이 날 거야. 그래서 아까 그 갑돌이 경우라면 5천만 원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지. 1년 동안 버는 전액이 다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거의 없습니다. 5천만 원을 뭐라 그래? 갑돌이의 과세 표준이라 그래요. 과세 표준액. 줄여서 과표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럼 갑돌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갑돌이 5천만 원 중에 돈에 무슨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0에서부터 출발한다 치고 처음 1200만 원까지는 6%만 내면 됩니다. 1200만 원에 6%니까 1200 곱하기 0.06 하면 되겠지. 72만 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4600만 원까지 갈 거야. 그죠? 그게 차이가 3400만 원인데 그 3400만 원에 대해서는 똑같은 돈이지만 요거는 다르게 취급해 가지고 15%를 매깁니다. 그럼 3400만 원 곱하기 0.15 하면 510만 원이 돼. 그리고 또 세금 내야 되는 돈 과표 중에 적용이 안 된 부분이 남아있지. 갑돌이 경우는, 그지? 5천만 원이 과표라 그랬으니까 4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지? 그 400만 원에 대해서는 24%를 냅니다.
제일 마지막 갑돌이의 경우에 제일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죠? 24%야. 그걸 뭐라 그래? 갑돌이의 한계 세율은 24%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초과되는 400만 원에 대해서는 0.24를 곱해라 이 말이에요. 됐죠? 이거는 무시하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8,800만 원의 과표를 갖는 꽤 고소득자라 합시다. 그럼 4,600에서 8,800까지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야? 4,200만 원이죠. 그 4,2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0.24를 곱하면 1,000만 원인데, 그래서 만약에 정확히 8,800만 원의 과표를 갖는 을순이가 있다면 을순이가 그 해 내야 되는 세금은 달리 또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기본적으로 1,500 뭐 한 80만원? 90만원쯤 되겠네, 그지? 요거 3개를 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성격이 달라. 초기 금액에 대해서는 낮게, 중간치에 대해서는 좀 높게,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놈에 대해서는 꽤 높게. 을순이의 경우나 갑돌이의 경우나 한계 세율이 얼마지? 제일 마지막 적용 세율 24%.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꽤 부자야, 소득이 많아, 그래서 9천만 원, 1억을 벌었다 합시다. 1억을. 그럼 8,800 과표가 1억이다 이 말이에요. 8,800 넘어서 1,200만 원만큼 더 벌었다 소리지.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1,200만 원에 적용되는 35% 0.35라는 이 세율이 한계 세율이 되는 거예요. 한계 세율이라는 말 알아듣겠죠? 그걸 잘 구별해야 돼. 평균 세율은 어찌 되겠어? 지금 1억 원 벌은 사람의 경우에 1억 원 분에 72만원, 510만원, 1008만원, 다음에 여기 좀 더 있죠. 그 4개의 숫자를 다 더한 거, 그거 나누기 1000 하면은 평균적으로 얼마를 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지? 뭐 20%나 뭐 그 정도 되겠네, 이 사람은 대략. 그래서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의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고 넘어가자. 지금 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누진세란 뜻입니다. 부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 수밖에 없는 비례 이상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고, 만약에 밑에 이 숫자들이 전부 다 똑같이 가령 뭐 20%라 합시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과표의 20%를 세금 내라 하면은 정확히 소득, 엄밀하게는 과표의 비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죠? 비례 상수잖아. 20%가 0.2라는 게, 그지? 그런데 누진세의 경우에는 그게 점점 높아져서 돈이 많을수록 평균 세율도 높아질 겁니다. 맞지? 맞습니까? 내 말 따라와요? 지금 요 경우라면은 여기서 끝난 사람과 과표가 여기서 끝난 사람, 여기서 끝난 사람 세 사람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 그 사람이 벌은 전체 과표에서 그 사람이 낸 세금 전체 액수를 비율을 취해보면 갈수록 높아질 거다. 조금씩이지만. 그래서 부자일수록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누진세라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자일수록 금액으로는 더 내지만 절대적으로는 비율로는 더 적게 내는 경우도 생긴대요. 그런 경우라면은 그거는 역진세라 그래. 뭐 비례적으로 따져가지고 부자일수록 더 덕을 보는 거지. 그런 세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대. 나중에 복잡하게 경우를 들어가면 나옵니다. 지금은 용어만 확인하고. 자, 다음 합리적 선택의 원리. 이거는 무차별 곡선 이론이라고 합리적 소비 행태 원리, 소비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무차별 곡선 자체가 좀 까다로운 개념이라서 원칙적으로 생략하겠어요. 2학년 가서 공부합시다. 무차별 곡선이 왜 무차별 곡선이라 하면은, 자, 말로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어떤 소비자가 아주 추상적이고 단순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어떤 소비자가 2가지 재화를 소비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것도 많이 소비하겠지만 다 무시하고
X제 아니면 Y제를 소비한다고 가정해. 그럼 그 사람이 소비 생활로부터 얻는 효용의 크기, 소문자 이유는 utility, X의 소비량과 Y 소비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관계를 표시한 것이 효용 함수라 그래. 그 사람이 얻게 되는 만족 수준을 효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효용. 이미 뭐 써왔지. 한계 효용 이런 건 썼으니까, 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계 효용을 체감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얘기했고, 그건 뭐 경제학이 아니라 그냥 사물의 원리지,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월 단위로 얘기합시다. 기간 단위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일주일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진 않는데, 우리가 통상 생활 사람들 가정에서 소비 생활을 할 때 월 단위로 계산하니까 월로 합시다. 월 소득액이 쓸 수 있는 돈이 2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X제 사는데 PXX만큼 지출할 거고, Y제를 Y만큼 사는데 PYY만큼 지출해서 두 가지 지출을 합하면 전체 지출이 되는데, 그 지출이 쓸 수 있는 총 지출액, 지출 가능액 E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요식 이해하겠어요? 이걸 예산 제약이라 그래. 물론 현실에서는 뭐 없으면 빚을 내고 뭐 대출을 받고 하지만은 그런 걸 무시하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번 돈만, 쓸 수 있는 돈만 쓴다 이 말이에요. PXX가 X제를 X만큼 소비하는 데 들어가는 지출액이라는 건 알겠지? 그지? X 하나가 10만원인데 5개를 소비한다는 소리예요. 10만원 곱하기 5 하면 50만원. X 소비에 50만원 썼고 이 말이야. Y 소비에는 PYY만큼 쓸 거다. 그런데 합친 금액이 쓸 수 있는 돈 E보다 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을 남기고 저축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무시한다. 알겠죠? 2학년 가면 이 소비자 이론 얘기할 때 그거는까지는 보통 얘기를 안 하고 시작합니다. 현실은 아니지만 지금 기본 논리를 습득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그래서 요 제약 조건식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충족시키면서 유값 만족 수준을 최대화하도록 XJ 소비량과 YJ 구매량, 소비량 구매량 같은 말을 결정하라 이 소리야. 똑같은 돈인데 X를 얼마나 사고 Y 사는데 얼마 쓰고 X 사는데 얼마 쓰는 게 전체로는 금액이 뭐 200만원을 소비하더라도 효용이 극대가 되느냐, 최대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무차별 곡선, 뭐 예산 제약선 해서 접점을 찾고 접점의 성격을 설명하고 하는데, 그 뭐 기술적인 얘기가 많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거는 2학년에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하나 그 예산선도 뭐 그러면 됐다, 그지? 어차피 무차별 곡선 얘기를 생략할 거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똑같은 금액을 가령 뭐 돈 단위를 1000원이라 그럴까? X제 1000원어치를 사든, 지금 소비 상태에서 추가로 X제를 1000원어치 더 사든 Y제를 1000원어치 더 사든, 1000원은 너무 적으니까 만원이라 합시다. X제 만원어치를 사서 내가 누리게 되는 만족이나 효용이나, Y제 1000원어치, 만원어치를 사서 산다면 누리게 되는 만족 수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걸 현실에서 그걸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비교 가능하다고 보고,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1학기 때도 몇 번 얘기한 겁니다. 뭐 처음 듣는 학생도 있으니까 한계 원리 잊지 마세요. 사과를 만원어치 사 먹으면 만족이 5 증가하는데, 뭐라 그럴까? 그 빵을 만원어치 사 먹으면 만족이 3 증가한대요. 뭔가 바람직한 소비가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 설명해 보시라고. 빵 만원어치 덜 사면 만원 생기지. 효용은 얼마나 줄어? 3 줄죠. 오케이.
그 생긴 10,000원 가지고 사과를 10,000원씩 사 먹으면 효용이 얼마나 늘어요? 5 늘잖아. 아까 5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쓸 돈 10,000원을 저기 썼을 뿐인데 전체 금액에는 변화가 없는데 전체 효용은 마이너스 3 플러스 5 2 늘잖아.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효용이 극대가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소비를 바꿔서 조정을 했어요. 빵 소비는 줄이고 사과 소비는 늘리는 방식으로. 그러고 나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는 바뀐 소비량에서는 빵 10,000원어치 사도 효용이 4 증가하고 사과를 10,000원어치 사서 소비를 더해도 효용은 4 증가하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이제는 뭐야? 실제로 빵과 사과가 몇 개씩 소비됐는지는 일단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최대로 효용을 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진 돈 가지고는. 왜? 바꿔봤자 더 좋아질 수가 없잖아. 마이너스 4 플러스 4 돼서 전체 변화는 제로잖아요. 전체 만족 수준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은 그거는 효용이 극대화되고 있다. 최대로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돈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바로 내가 사과 10,000원어치나 빵 10,000원어치나 똑같이 효용을 4씩 증가시키는 상황. 그거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사과 뭐 단위가 어째도 좋아. 사과 한 광줄이 소비했어. 그래서 느끼는 만족입니다. 근데 그거는 20,000원이래요. 한 광줄이가. 그럼 20,000원은 나눠주면은 나누기 2 하면은 이 값이 뭐예요? 사과 반 광줄이 10,000원어치의 한계 효용이라는 거 이해하겠지, 그지? 예. 빵은 10개인데 10개가 단위인데 10개 단위에 50,000원이래. 10개를 50,000원, 응? 10,000원어치는 얼마야? 두 개에 해당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 2개에 해당하는 10,000원어치에 해당하는 10개를 묶어서 50,000원 하는데 나누면은 10,000원에 2개라는 거는 금방 나올 거고 그놈의 효용이 또 4고 이쪽도 아까 그 10,000원어치 효용이 4다 이 말이야.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분모는 뭐죠? 분자는 그 재화의 단위당 효용, 밑에는 단위당 가격. 그럼 10,000원을 단위로 하면 10,000원어치, 10,000원어치의 효용이 돼요. 나눠주면 20,000원이면 2로 나눠주고 50,000원이면 5로 나눠주면 10,000원짜리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효용을 표시하잖아. 그게 XJ의 경우든 YJ의 경우든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계 원리, 더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 한계 효용 균등의 원리. 더 정확하게는 뭐야? 동일한 금액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계 효용이 재화들 간에 같아야 된다. 한계치가 한계치와 같아야 된다. 아주 일반적인 원리지. 이미 우리가 1학기 때 1학년 때 1학기 때 여러 번 얘기한 거야. 그럼 조금 앞서 나가지만은 이 원리가 한계 원리라는 거 하나 예를 더 들어봅시다. 기억 날는지 모르겠는데 나겠지. 자, 내가 Y제를 생산해서 팔아먹는 기업입니다. 지역적으로 2개의 시장을 상대로 팔아요. 부산 북부 지역과 부산 남부 지역. 지역별로 구분될 만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구분해서 파는데 북부 지역에서는 하나 더 팔면은 100,000원이 추가되는데 판매 수입이, 남부 지역에는 물어봤더니 판매소에다가 물어봤더니 하나 더 팔면 120,000원이 더 들어온대요. 한개 수입이. 그러면 내가 북부와 남부 지역에 판매 물량을 잘못 배분하고 있다. 내가 잘 쓰는 표현인데 기억나죠? 무슨 소리지? 북부에는 100,000원, 남부에는 120,000원. 그러면 북부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팔고 있다 소리입니다. 북부에 팔 물량 하나를 빼서 100,000원 손해보고, 손해가 아니지, 감소를 감수하고 그 물량을 남부에 팔면 120,000원 수입이 증가하잖아. 그지?
그러면 전체 물량에 변화가 없지만은 전체 수입은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12.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야. 굉장히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한계 원리가.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도출하는 게 무차별 곡선 이론이고, 지금 1학년 때 뭐 그 그림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 싶어서 내가 그냥 생략하는 거예요. 2학년 가면은 무차별 곡선의 그 정의, 형태, 속성, 뭐 특성,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해석하는 거 한계 대체율이라 그러는데, 기울기가 일반적으로 무차별 곡선 형태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밑도 끝도 없는데 가로축 x제 소비량, 세로축은 y제 소비량을 표시하는 xy 평면상의 그림을 그린 거야. 가로축 세로축은 생략하고 그린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게 배를 내민 형태, 이런 곡선으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림이 있으니까 짧게 설명하면 x제 5개와 y제 3개를 소비하면 누릴 수 있는 효용이 3이라면 x제 4개와 y제 4개를 소비할 때 누리는 효용도 3이고, x제 2개와 y제 뭐 5개를 소비할 때 누리는 효용도 3이고, 이럴 수 있겠지. 그지? 양이 xy가 달라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데, 뭐 5, 3, 4, 4, 3, 5 이런 식으로 그게 우연히도 그 각각의 소비 조합이 나에게 주는 효용이 다 똑같다 이거야. 따라서 이 점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효용을 추구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무차별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무차별 곡선이야. 어느 점이라도 관계없어요. 만족 수준이 같아요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3차원 평면으로 설명하면 더 쉬운데 그건 2학년 가서 합시다. 그런 개념이야. 이름이 왜 무차별 곡선이라고 붙었는지 이해하겠죠 이제. 그리고 요건 예산선이야. 아까 x제 사는데 얼마 쓰고 y제 사는데 얼마 썼는 게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게 하나의 직선식으로 주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 선상에서 뭐 소비를 해라 이런 얘기가 돼. 돈을 남기는 건 고려 안 하기 때문에 다 쓴다고 치면은 x 이만큼 사고 y 이만큼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나 x 이만큼 사고 y 이만큼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똑같을 수 있겠지, 그지? 그 똑같은 금액을 으로 살 수 있는 x제와 y제의 양을 표시한 게 요선이다 이 말이에요.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곡선과 직선이 접하는 점이 요 선이 표시해주는, 요 선이 의미하는 전체 금액, 월 200만원이면 200만원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효용을 가져다주는 소비점이다. 다시 말하면 200만원 가지고 X 사는데 요만큼, Y 사는데 요만큼 쓰면 딱 다 쓰게 되는데, 그렇게 소비하는 것이 양을 바꾸어서 뭐 X를 더 사고 Y를 덜 사고 뭐 이래 달리 조정하는 경우보다도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접점이 답이 됩니다. 설명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 하고, 근데 요 점을 잘 해석해 보면 요 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계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은밀하게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 이론. 그래 놓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왜냐, 원론에서 잠깐 소개했고 미시에서 제대로 배우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경제학 과목에서 이 무차별 곡선을 이용한 얘기들을 해요. 일반적으로 초기에, 특히 첫 부분에서. 그러니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경험적으로 쉽지는 안 한 것 같아, 학생들이 반응을 보면은. 자, 잠시 무차별 곡선은 빠이빠이 하고 여기서 추가할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것만 합시다. 4, 2, 1 생략, 4, 2, 2. 요거는 조금 얘기해 봅시다.
가격이 오르면 어떤 재화든 그 재화의 소비를 구매를 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게 있어요. 미리 들어두긴 합시다. 기펜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소비를 조금이지만 더 늘리는 경향이 있는 재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현실에서 매우 드물지만 곧 2학년 가서 공부할 건데 대부분의 99.9%에 해당하는 재화들은 비싸지면 적게 구매 소비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소비를 줄이지?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재화가 그거 대용이 있어요. 대용이. 꼭 그 재화를 소비 안 해도 돼. 쌀 비싸지면 어쩌면 돼? 밀, 보리로 바꾸면 되지.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닐지 몰라도. 그지? 그래서 적어도 줄일 수는 있다 이거야. 줄일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거 대신에 쓸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쌀값이 비싸지면 쌀 대신에 밀을 더 쓰는 쪽으로 쌀 소비는 줄이고, 그런 효과를 뭐라 그래? 대체 효과라 그래. substitution effect. 뭐 영어로 기를 쓰지를 않았는데 SE가 substitution, 대체. 이거 대신에 저거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E는 이펙트, 효과라는 뜻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별로 강하지는 않아. 대개의 재화의 경우에 SE보다는 IE가 훨씬 적대요. 작대, 크기가. 효과의 크기가. 그런데 있긴 있대. 그리고 또 중요한 골치 아픈 게 뭐냐? 이놈은 왔다 갔다 해요. 지조가 없는 놈이야. 무슨 소리냐? 비싸지면 어떤 재화의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쌀값이 비싸졌어요. 그러면 내가 살림살이가 조금 빠듯해졌다고 느끼겠지. 요새 뭐 쌀은 많이 안 먹으니까 크게 변화는 못 느낄지 몰라도 어쨌든 다른 건 다 그대로 있지만 쌀값이 많이 비싸졌어. 그러면 한마디로 뭐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돈, 소득 예산, 지출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은 변화가 없지만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소비 가능성이 조금 줄어드는 거라는 거 알겠죠? 다른 건 다 똑같이 쓰더라도 적어도 쌀이라도 뭐야? 좀 적게 사야 될 거 아니야. 쌀 지출액으로, 쌀 구매 지출액으로 뭐 한 달 20만 원을 딱 너무 많나? 20만 원 합시다. 20만 원을 적게 놨는데 그 2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쌀의 양이 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내 월급은 2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쓸 수 있는 돈은. 그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조금씩 준다는 뜻에서 물건의 가격들은 그대로 있다면, 재화의 가격들은 그대로 있다면 내 소득이 한 5%나 2%나 경우에 따라서는 10% 정도 줄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죠. 비싸져서 적게 사는 거나 소득이 줄어서 적게 사는 거나 뭐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실제 월급이라자. 내 월급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내가 주로 사용하는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면 똑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준다는 점에서 마치 내 소득이 줄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가격은 그대로 있고 소득이 주는 거나 소득은 그대로 있고 가격이 오르는 거나 효과는 똑같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대부분의 경우에 크게는 안 나타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지출액이 조금 주는 효과가 있고, 더 쉽게 얘기하면 살림살이가 좀 팍팍해졌다고 느낀다 이 말이야.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느끼게 되고, 단순히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효과가 생기고, 그 바람에 실제로 구매를 줄인다 이 말이야. 그 크기가 크진 않을 거라는 건 이해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재화는 가격이 비싸졌어. 그래서 내가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소비를 오히려 늘려야 되겠네 라는 재화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무슨 재화지? 전체적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더 찾는 재화가 열등제다. 학업제, 열등제. 그래서 소득 효과의 경우에는 재화가 무언가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지. 근데 대체 효과는 항상 음수입니다. 비싸지면 줄이더라.
왜? 그거 대신에 다른 것을 늘리는 방법이 가능하니까. 됐죠? 그래서 가격 상승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가격이 오르면 대체 효과는 항상 양의 변화를 얘기해. 구매량, 소비량 준다. 방향이 반대지, 그지? 음수란 말이야. 근데 소득 효과는 어때요?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줄어서 양을 줄인다가 맞는데, 예외적으로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양을 오히려 늘리는 재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놈이 바로 열등제, 하급제에 속한다. 정리. 왜 구매량, 소비량은 대개의 경우에 가격 변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느냐. 구매량, 소비량, 이 가격이 올라가면 양이 준다 소리지. 왜 그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이다. 대체 효과는 항상 일정하지만 소득 효과는 간혹 말썽을 부린다. 주의하자. 말썽 부리는 놈이 뭐라 그래? 하급제 또는 열등제.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하고 끝냅시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내기로 하고. 노동 공급. 얼마나 갑돌이라는 사람이 한 달에 일하는 데 투입하는 시간이 말이야. 현실적으로 뭐 직장 취직해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뭐 월급이 조금 오르거나 내리거나 일하는 시간에 변화가 없다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난대요.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현실을 떠나서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왜 하지? 임금 얻으려고, 임금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지? 그럼 한번 물어봅니다. 시간당 임금이 하루 일당이라도 좋고, 시간당 임금이 올랐어요. 오르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일을 더 할 거예요? 덜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비슷할 것 같아. 그 3만원 4만원 변화 가지고 내가 뭐 일을 더 하고 덜 하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전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3번이라 합시다. 답이 섰습니까? 답은 뭐야? 1, 2, 3이 다 가능하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왜? 임금이 올라가면 일을 더 하고 싶은, 더 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 임금이 올라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효과도 하나 있고, 줄이게 만드는, 두 개가 똑같이 상쇄된다면은 전체 변화는 없을 수 있지, 그지? 앞에 게 크면은 더 할 거고, 하루 10시간 일하다가 11시간 일할 거고, 너무 많나? 7시간 일하다가 8시간 일할 거고, 두 번째 경우는 8시간 일하다가 7시간 일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경우는 지금부터 잠깐 얘기하겠지만, 두 가지 상충되는 효과가 상쇄해서 여전히 8시간 일한다,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선 줄인다는 건 왜 줄이지? 임금이 올라가면 왜 줄여? 8시간 일하는 대신에 7시간만 일해도 똑같이 벌 수 있잖아요. 나는 노는 게 더 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돈 더 안 벌어도 되니까 벌 만큼 벌을 수 있으면은 차라리 노동 공급을 줄이겠습니다 라는 답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소득 효과죠. 전보다 임금이 비싸지는 바람에 똑같이 일하면은 소득이 많아져. 부자가 돼. 여유가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면 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 맞죠? 그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면 그럴 거고,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일을 더 해야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왜 그렇죠? 1시간 일하는데 돈을 더 쳐준다 이 말이야. 무슨 일이든 하는데 효과가 더 크니까 그걸 더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건 뭐 아주 쉽지. 근데 사실은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일을 한다는 것은 쉬지 않는다는 거고, 그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쉰다는 겁니다. 맞지? 내가 무슨 말장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1시간 일을 하면 3만원 번다 소리는, 1시간 일을 안 하면 3만원을 잃고 포기하고 노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임금은 뭐야? 여가 일 안 하는 거 이런 뜻입니다. 여가의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 높아지면은 뭐든 간에 생산이든 소비든 줄이게 되지. 대가가 커지면은 뭔가 소비든 생산이든 줄일 거야, 그지? 다시 얘기합니다. 논다는 것은 놀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내고 노는 거라고 해석하는 거야. 공짜가 아니란 소리지. 3만원일 때는 3만원만 포기하면 놀 수 있었는데 1시간 더 4만원이 되면 4만원을 내고 놀아야 되잖아요. 아깝다. 이거 노는 게 아까워져. 노는 게 아까워서 덜 놀고 일을 더 한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바로 지금 했던 얘기를 대체 효과라 그래. 그리고 아까 1시간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 부자가 된 걸로 느끼고 조금이라도 더 놀려고 한다. 소득 효과고. 그래서 위에 4, 2, 2에서 했던 전체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이다라는 얘기를 노동 공급, 노동 시간 선택을 두고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은 없어요. 답은 세 가지가 다 가능해. 어떻게 다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지 경제학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에는 생산과 비용으로 넘어갑시다. 수고했습니다.